안녕하십니까. 더비용훈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3급의 세 번째 과목인 심리 측정 및 평가에 관련된 모의 문제 및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 이 과목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는 168페이지입니다. 문제 1번부터 제3과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심리평가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심리평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심리검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심리검사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심리평가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이콜로지컬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이렇게 나름대로의 개념을, 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심리평가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어서, 첫 번째,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뭐 면담을 한다든가 심리검사를 실시한다든가, 그러니까 심리검사는 심리평가라고 하는 큰 개념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담자의 또는 관찰 대상에 대한 행동을 관찰한다든지, 또 다섯 번째 나오는 정신병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임상적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리평가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4번에 나오는 의학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심리평가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결과 해석에 관한 내용으로서의 의학적 평가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심리평가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이건 뭐 다른 문제 풀 거 없이 보기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심리평가입니다. 바로 이러한 심리평가는 조금 전에 봤던 면담, 행동 관찰이라든가 개인력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통합하는 과정 전체를 우리는 심리평가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평가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뭐 관찰이라든가 대표적으로 뭐 심리검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개인력을 살펴본다든가 이거 다 포함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뭐 행동 관찰도 포함될 것이고요. 행동 관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고,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까지 다 합쳐서 우리는 심리평가의 요인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 문제. 다음 중 심리검사와 구분되는 심리평가만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죠. 우리가 보통 뭐 기능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목적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사실은 기능과 목적은 크게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앞에 나오는 항목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거기 보면 심리검사와 구분되는 심리평가만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더 상위 개념, 심리검사의 기능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개념의 심리평가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해서, 예를 들면 심리평가의 기능은 1번에 나온 것처럼 내담자 문제의 명료화라든가 내담자에 대한 이해, 내담자의 자기 이해에 대한 정진, 이런 것들이 되겠고, 또 치료적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검사 결과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내담자에 대한 자기의 어떤 통찰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심리평가의 어떤 기능으로서 옳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4번에 나오는 것처럼 자격 인정 및 성과 평가다, 그 자격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뭐 또 성과를 평가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시험 같은 거죠. 검사 같은 것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우리가 기준 참조 검사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비교적으로 높은 사람에게 뭘 상을 준다든가 아니면 자격을 준다든가, 또는 중급 참조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절대 점수를 넘게 되면 자격증을 주는 것. 우리 뭐 청소년 상담사가 그렇죠. 어떤 점수 이상이 되면 자격증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심리평가보다는 조금 더 좁은 개념의 심리검사에 해당되겠죠. 우리가 뭐 하급 성취도 검사,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자격을 인정한다든가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4번은 일반적으로 어떤 심리검사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4번입니다. 다음 중 심리 측정 및 평가와 관련된 용어 개념으로 정리를 한 것인데, 그 정리로서 옳은 것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지문이 굉장히 긴데요. 여러분 하나하나 읽어보면 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검사입니다. 검사에 대한 용어 개념으로 평가자가 문제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내담자에게 체계적 문항과 과제를 주고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체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검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고요. 이번의 내용은 특정 어떠한 숫자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측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측정입니다. 우리가 측정이라고 하는 말 있죠. 이것은 어떤 수치를 부여하는 그 행위를 우리가 측정이라고 그러는 거죠. 측정.
그 다음에 3번의 측정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것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검사와 평가를 모두 포괄하여 라는 말로, 이것은 어세스먼트, 평가에 관한 내용인데 측정이라고 해서 잘못된 거고, 4번에 보면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평가를 해서 내담자에게 어떤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준다든가 변화와 성장을 위한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니까 어떤 평가의 목적 또는 평가의 기능이라고 해야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5번에 보면 평가라고 해놔놓고 뭐 이름을 지어서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진단을 하고 그 진단 결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 보통 우리가 진단이죠.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떤 정군이라든가 무슨 병이라든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불안 장애라든가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 이름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검사라든가 평가를 통해서 그 독특한 행위나 그 어떤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1번의 내용은 검사가 맞고요, 2번의 내용은 측정에 관련된 내용이고, 3번의 내용은 평가에 관한 것이고, 4번은 평가의 목적 또는 평가의 기능에 해당되는 것이고, 5번은 진단을 설명한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4번은 용어를 우리가 한꺼번에 딱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행동관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행동관찰법입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보기에 관찰할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 그렇죠. 조작적 정의가 딱 정해져야 나중에 어떤 개념의 혼란을 막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자연적 상황의 관찰은 인위적 상황의 관찰보다 반응성 문제가 적다. 그렇죠. 이 자연적인 상황은 인위적인 것보다 반응성 문제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뭔가 통제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나중에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반응성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자연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런 반응적 문제를 다 고려하면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예를 들면 우리 혹시 여러분들 그 반응 세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반응 세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내가 관찰을 당하고 있다, 내가 평가를 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인위적인 반응을 보임으로 해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연구 결과를 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뭐 어떤 오류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 세트 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바로 자연적 상황을 고려한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와 라의 경우, 예를 들면 뭐 한 번에 관찰해야 되는데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보려고 한다. 그거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나와 보면 또 발생 빈도가 낮은 행동의 기록은 간격 기록법을 사용한다. 아주 드문드문 나오는 어떤 그런 사례 내지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례 연구로 가야지, 사례 분석으로 가야지, 간격 기록법으로 하는 것은 좀 어떤 효용성의 면에서 아주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 분석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5번의 답은 가와 나가 맞는 거기 때문에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정신상태 평가의 주요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해서 우리가 멘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평가니까 어세스먼트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신상태에 관한 것이니까 1번 진압력, 2번 수금자의 외모와 행동, 수금자의 기분, 수금자의 환각 여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 상태를 평가하는데 기본이 됩니다.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외모와 행동이 왜 그러냐? 외모나 행동도 어떤 정신적인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고, 다만 5번에 보세요. 수금자의 취미가 정신 상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죠,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바로 정신 상태 평가에 대한 주요 항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진압력이란 말 아십니까? 진압 잘 아시는 거죠? 오리엔테이션에서 진압력. 일반적으로 진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재 자신이 놓여 있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진압력이라고 해요. 보통 어떤 의식이라든가 사고라든가 판단력이라든가 또는 기억력, 주의력 등이 온전하면 이러한 진압력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우리가 뭐 의식장애라든가 또는 뭐 진압력 장애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고 아시죠? 뭐 나중에 여러분들 이상심리학에서 배울 텐데 그
코르사코프 증후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진압력의 장애를 겪는 그런 사례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정신상태 평가의 주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심리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3번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주장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그래서 심리평가를 하면서 그 결과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상담 전체에서 보면 집단 상담의 어떤 기능, 집단 상담의 목적 이런 것들과 부합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1번, 2번, 4번, 5번은 일반적으로 심리평가의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이지만 3번은 좀 뜬금없이 대인관계 능력 같은 거,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서 자신의 어떤 상황을 인지적으로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이러한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단 상담의 목적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3번이고요. 08번 문제입니다. 심리검사 제작의 어떤 절차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절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 그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검사의 사용 목적 파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검사 요강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검사 출판하는 이까지 총 6개, 7개 단계의 이러한 내용들을 단계별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9번 문제도 역시 심리검사 제작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뭐 꼭 답을 볼 필요 없고 해설해 보게 되면 제가 그 심리검사의 제작이라고 해서 약간 인쇄가 조금은 금은 글씨까지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같은 의미인데, 첫 번째 검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두 번째는 실시행 때 검사의 길이를 결정하고 문항을 준비하고 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놈을 설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검사 도구 및 관련 자료를 출판한다. 이렇게 해서 총 5단계로 또 제가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앞부분 문제와 같이 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심리검사의 제작에 대한 내용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집중 경량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 경량치라고 하는 거, 집중 경량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의 어떤 특성을 알아낼 때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집중 경량치가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값을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최빈값이 있고, 중앙값이 있는데, 일단 1번에 한번 볼게요. 보기 1번. 최빈값은 2개 이상이 될 수 없다. 최빈값 2개 이상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사례가 5번 놓은 게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다음 또 평균값은 극단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니라 받죠. 너무 높은 어떤 점수가 있음으로써 아주 이질적으로 높은 점수가 있어서 전체적인 평균을 높이 끌어올리면서 그 어떤 통계의 어떤 현실성이 떨어지게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례의 수가 짝수인 경우 중앙값을 계산할 수 없다. 짝수라 하더라도 뭐 0.5 지점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5번 해볼까요? 대칭적이고 양봉 분포인 경우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은 동일하다. 이 말은 평균, 중앙, 최빈값이 동일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보여주는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평균, M과 최빈값과 중앙값이 다 똑같은 그림으로 나오는 그런 거예요. 양쪽에 이게 다 2분의 1씩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걸 얘기하고.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4번 볼까요? 평균값에 대한 모든 점수의 편차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편차의 합이 아니고, 아까 편차가 아니고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라고 하는 개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분의 4번이 맞는 얘기예요. 설사 10분의 4번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죠? 1, 2, 3, 5번이 워낙 명백하게 틀린 얘기니까 자연스럽게 10분의 4가 옳은 얘기가 되겠죠. 이거 뭐 문제 푸는 방법은 아니지만, 편차의 합이 0이라는 개념을 이해 못 하신다면 그렇게 외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표준 점수, 여기는 이제 Z 점수라고 되어 있네요. Z 점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만약에 Z 점수라고 그러지 않고 뭐 T 점수라고 해놨다. 그럼 또 약간 다른 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기 지문에 표준 점수화 해놔놓고 Z 점수 또는 뭐 표준화 점수로서 T를 써놓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Z예요. 어디가 틀리느냐? 5번 보세요. 한 점수 분포에서 원 점수를 표준 점수로 변환하여 평균은 50이고 표준 편차는 10이다. 이건 T 점수에 관련된 거예요. T 점수. 참고로 Z 점수는 평균이 1이고 편차가
0인 그러한 표준 점수죠. 그러니까 5번은 T 점수에 관련된 얘기고요. 잠깐 여러분들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 그 11번 문제 보기 1에 보면 원점수 표준과 뭐 편평차균 점수라고 제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 이게 평균, 이 내용이 뭐냐면 그 글사를 편차 평균이라고 좀 고쳐주세요. 이게 오타가 됐는데 제가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편차 평균의 점수라고 해주십시오. 편차 평균의 점수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11번의 답은 5번이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비율 척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우리가 조금 전에 뭐 측정을 했지만, 측정과 또 비슷한 개념이지만 전혀 다른 척도, 하나의 검사 도구로서의 척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척도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명명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는 뭐 명목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서열,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등간, 또는 뭐 동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바로 비율척도.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문제는 비율척도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비율척도는 가장 큰 개념이, 가장 뚜렷한 개념이 뭐냐면 절대 0이 있다라는 거죠. 인위적인 0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0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분의 몸무게 같은 경우는 저울이 아무것도 없으면 0kg이죠. 절대 0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맞고요. 1번 출생지 명명 또는 명목이고요. 습시 등간 척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열 척도예요. 이것은 등간 척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형이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운동소수의 등번호 명명 또는 명목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자랑의 순위, 이 서열 척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13번에 보면 정규분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정규분포,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조금 전에 그랬던 요거죠. 요게 정규분포입니다. 자, 정규분포에 대한 설명을 해놨는데, 이런 겁니다. 1번은 왜 틀렸느냐? 수가 적을수록, 수검자의 또는 관측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점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 2번에 보게 되면 평균으로부터 이 표준 편차 1SD가 아니고 여기까지가 그죠? 보통 1SD, 그 다음에 2SD, 그 다음 3SD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68%, 그 다음에 95%, 그 다음에 99%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2SD가 68%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3번에 보면 측정 특성이 동질적일수록 정규분포에 가깝다. 이것이 동질적인 게 아니라 이질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어야 정규분포가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5번에 볼까요? 정규분포에서 최빈치는 평균과 일치하지 않는다. 정규분포에서는 평균값, 그 다음에 최빈값, 중앙값 다 일치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4번은 왜 맞는지 볼까요? 다른 한 점수를 다른 유형의 점수로 전환할 때 정규분포의 속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정규분포를 활용하는 이유가 어떤 점수의 상대적 가치, 다시 말해서 규준 점수를 찾기 위해서 정규분포를 활용하는 것이니까 4번의 문장은 딱 맞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백분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백분위 보통 집단 내 기준으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준 점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틀린 내용만 좀 살펴볼게요. 1번입니다. 백분위 80은 100점 만점에 80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백분위는 점수가 아니에요.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분위 80%다 하는 것은, 백분위가 80%라고 하는 것은 전체 100에 있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80 이하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점수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점수를 뭐 80점에 해당한다, 이런 말은 적당하지가 않고요. 마지막 리얼 한번 볼까요? 백분위는 준거 참조 검사다 또는 준거 참조 점수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보면 준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규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규준은 상대적 가치를 보여주는 표준 점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준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의미의 점수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니까 여기가 준거가 아니고 규준이죠. 규준 참조 점수여야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과 디귿.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정규분포에서 여러 가지 표준 점수 중 평균이 5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상분포를 참조하여서
2분의 1 표준 편차의 구간을 일정 구간으로 표현하여서 9개의 구간으로 척도화한 표준 점수. 자, 9개니까 스탠다드 9. 줄여서 스탠9이라고 그러죠. 스탠다드 9 표준 등급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15분의 5번입니다. 16번입니다. 자, 어떤 수식이 하나 나와 있네요. 내담자의 심리 상태 측정을 사용하는 표준 점수의 중 다음 공식을 구하는 점수는, 자,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야 되는데 약간 잘못했네요. 여러분들 그거 대시가 아니고 대가 아니고 마이너스를 좀 해주세요. 원점수 빼기 평균이죠.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점수를 표준 편차로 나눈 것, 바로 그게 뭐예요? Z점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100분위 표준 점수 편차 IQ가 속하는 것은 집단 내 기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T점수라든가 Z점수도 다 뭐예요? 이 집단 내 기준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설문 문항은 다음 중 무엇에 대한 예시에 해당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남성, 여성을 구분한다든가 사는 곳을 구분하는 이런 것은 명목 또는 명명척도에 속한다. 19번입니다. 심리검사를 위한 4가지 척도 중 비율 척도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절대형이 존재하는 끼리 찾아봐라.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나이, 영세가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수입의 정도, 전혀 수입이 없는, 수입이 제로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은 당연히 비율 척도지만 기역과 디귿은 일반적으로 명명척도 내지는 명목척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번의 답은 4번입니다. 20번입니다. 등간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등간척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절대 0점이 없다. 정확하게 나오는 거네요. 2번 범주척도라고 한다. 이것은 명목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별량 분석을 수행할 수 없다. 아니요, 등간척도도 별량 분석, 우리 일반적으로 분산 분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노바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거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4번 우편 번호는 등간척도에 해당한다. 이것은 명목이고요. 그래서 상대적 크기의 정보를 주지 못한다. 아닙니다. 등간척도는 서열척도의 정보를 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적 크기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고 그 정보를 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입니다. 심리검사를 위해 쓰이는 척도 중 인간의 여러 가지 특성을 분류하기 위해 특정 대상의 속성에 수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대상의 속성에, 너는 남자, 너는 여자니까 1, 2, 너는 어디 사니까, 너는 영등포 사니까 1번, 너는 마포구 사니까 2번, 너는 강남구 사니까 3번, 이렇게 어떤 특정 대상의 속성이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지의 차이점, 또는 그 사람의 성의 차이점, 그 사람의 학력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구분하기 위한 새로운 이름, 대명사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수치를 주는 걸 우리가 명명척도라고 한다.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심리측정의 집중 경향치 중 명명척도에 사용될 수 있는 것끼리 묶은 것은 무엇이냐 했습니다. 그래서 명명척도에 쓰일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앙치와 최빈값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치라든가 분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비율이나 등간척도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중앙치와 최빈값을 명명척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문항 점수가 내담자에게 얼마나 적합한지를 구분하는 여러 척도들 중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다른 내용 읽어보시면 또 되겠지만 이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찾을 수 있는 답은 두 번째 보기를 보면 됩니다. 문항과 그 문항의 점수 사이의 관계인 문항 총점 상관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척도가 높을수록 내담자의 수준을 더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변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속에 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검사의 문항간 정답과 오답의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추정한 상관계수로 나타내는 신뢰도 유형. 자, 문항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항간이니까 반분 신뢰도 아니면 문항 내적 합치도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문항간에 대해서 정답과 오답을 알아보는 것이니까 문항 하나하나를 보겠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문항 내적 합치도로 구하는 것이고 결국 이제 크롬바 알파가 등장하는 그러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24번의 답은
1번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도 같이 이제 조금 결부된 내용을 해야 되는데,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끼리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검사지를 오늘 하고 일주일 뒤에 또 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상관계수를 찾아서 어떤 안정성 계수를 찾아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신뢰도를 구하는 그런 방법인데, 기억 볼까요? 검사를 반복해서 얻은 점수 간의 상관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맞는 얘기고요. 니은, 두 점수 간 상관도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없다.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1번, 2번 맞는 거고요. 디귿, 기억 효과, 연습 효과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극복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검사, 재검사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리얼, 한 검사 안에 있는 문항을 각각 독립된 별개의 검사로 여기고 문항 안의 정답과 오답 간의 일관성을 표현하는 것. 그건 조금 전에 24번에서 풀었던 문항 즉 합치도에 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25번의 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또 우리가 첫날 우리 심리 측정과 평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봤는데,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앞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 MMPI라든가 이제 개별적인 또 투사적 검사의 해석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우리에게 공부 양을, 엄청난 많은 양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때만 조금 극복하고,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주로 뭐 조사 방법론 정도의 아주 낮은 수준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심리 측정과 평가의 첫째 시간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